손주 생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 자리는 쓰레기통 옆 바깥이었습니다. 아들은 격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어머니는 시끄러운 주 식탁에서 떨어진 곳이 더 편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제가 가져온 선물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몇 분 후 아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소리쳤습니다. 인생에는 거울처럼 작동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뿐만 아니라 당신을 사랑해야 할 사람들의 눈에 당신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잔인한 거울 말입니다. 제 거울은 3월의 어느 금요일, 제 손주 지호의 7번째 생일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울은 화려한 포장지에 쌓여 있지 않았습니다. 마당 쓰레기통 옆에 보란 듯이 놓인 하얀 플라스틱 의자의 형태로 나타났죠. 제 이름은 박선자, 68입니다. 40년간 남의 옷을 지어주며 굳은 살이 박인 손과 그날까지도 가족은 신성한 것이라 믿었던 심장을 가졌습니다. 참 어리석죠? 우리는 평생 자식들이 살성을 쌓아주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그들이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근 사이 차가운 바깥에서 잠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의 생일 파티가 어떻게 한 사람의 남은 존엄성을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죠. 그리고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야 비로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된다는 것을요. 저는 아들 민석이의 집에 오후 5시 정각에 도착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시간을 정확히 지켰죠. 제 손에는 투박한 끈으로 묶인 크라프트지 포장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인사동 골동품 가게에서 발견한 회중시계가 들어 있었죠. 35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었지만 1920년대에 만들어진 금장시계에 내부 톱니바퀴가 훤히 보이는 물건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주에게 물려주는 그런 종류의 것, 이해하시겠어요? 너는 너 자신보다 더 큰 이야기의 일부란다라고 말해주는 그런 선물 말입니다. 대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지호가 가장 좋아하는 주황색과 빨간색 풍선이 울타리에 묶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제 가슴을 따뜻하게 해야 마땅했지만 안으로 들어섰을 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기 중에 그런 기운이 있었어요. 어떤 장소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갑자기 말을 멈추는 그런 순간 아시나요? 한꺼번에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미묘하게 여기서 잠시 멈추고 저기서 시선을 피하는 식으로 말이죠. 며느리 유진이가 저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하이힐에 베이지색 리넨 바지, 실크 블라우스. 언제나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고 언제나 차가웠죠.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눈까지는 닿지 않는 그런 미소였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환영 인사가 아니라 거의 실망감에 가까운 사실 확인이었습니다. 물론 와야지, 유진아. 내 손주 생일인데. 그녀는 제 손에 들린 상자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감동이 아닌 계산으로 빛났습니다. 얼마짜리일까? 가치가 있나? 쓸모 있나? 어머, 귀여워라. 자, 파티는 이미 시작됐어요. 이리 오세요. 어머니 자리를 안내해 드릴게요. 내 자리? 우리랑 같이 앉는 게 아니었나? 도착하셔서 다행이네요. 제 자리가 어디라고? 마치 제가 어디 한 구석에 놓아야 할 짐가방이라도 된 것 같았습니다. 인생에는 거울처럼 작동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뿐만 아니라 당신을 사랑해야 할 사람들의 눈에 당신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잔인한 거울 말입니다. 제 거울은 3월의 어느 금요일, 제 손주 지호의 7번째 생일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울은 화려한 포장지에 쌓여 있지 않았습니다. 마당 쓰레기통 옆에 보란 듯이 놓인 하얀 플라스틱 의자의 형태로 나타났죠. 제 이름은 박선자, 68입니다. 40년간 남의 옷을 지어주며 굳은 살이 박인 손과 그날까지도 가족은 신성한 것이라 믿었던 심장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마당에 도착했습니다. 파티는 솔직히 아름다웠습니다. 슈퍼히어로 테마의 장식,
정성스럽게 차려진 디저트 테이블, 한쪽 구석의 방방이 지호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뛰놀며 얼굴에 행복을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와 주말을 보낸 게 언제였더라? 2달, 아니 3달 전이었나. 그리고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마당 한 구석, 다용도실 근처. 아침에 버린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쓰레기통들. 바로 옆에 접이식 테이블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미 누렇게 변색된 하얀 플라스틱 재질에 마치 시장에서나 쓸 법한 테이블과 의자 하나, 딱 하나만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유진이는 잔인해지고 싶을 때 사용하는 그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 소란스러운 데서 떨어진 조용한 곳을 더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더 편하게 계시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 의자, 그 자리, 저의 자리, 바깥, 쓰레기 옆. 그때 민석이가 나타났습니다. 제 아들, 제가 젖을 먹이고, 열이 나는 밤에 돌보고, 동네 공원에서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준 그 아이. 그는 변해 있었고, 더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제가 잘 아는 그 빛. 궁지에 몰렸을 때 공격당하기 전에 먼저 공격하는 사람의 빛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건조하고 멀게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민서가, 내 아들. 지호 생일 축하한다.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어. 그는 상자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 작은 테이블을 한 번, 그리고 저를 한 번 보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그의 얼굴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미소였습니다. 어떤 따기보다 더 아픈 미소였죠. 어머니는 시끄러운 주 식탁에서 떨어진 곳이 더 편하실 것 같아서요. 그렇죠? 침묵. 세상이 멈췄습니다. 멀리서 들리던 웃음소리는 희미한 윙윙거림으로 변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선물은 꽉 쥐고 있었습니다. 떨어뜨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 만족감을 주진 않을 거예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안에서 제 아들을 찾으려 했지만 낯선 사람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낳고 먹이고 입힌 낯선 사람. 이제 저를 쓰레기 옆에서 밥 먹게 하는 낯선 사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플라스틱 의자 위에 선물을 내려놓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등을 돌려 그곳을 떠났습니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동안 유진이가 다른 손님에게 무언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휴, 이제야 걸리적거리는 짐 없이 파티가 제대로 흘러가겠네. 걸리적거리는 짐? 제가 그들에게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제 차, 중고로 산 2010년식 아반떼의 올라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 번, 2번, 3번. 여기서 울지는 않을 거야. 시동을 걸기 전에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단 한 통의 전화를 걸었죠. 이 변호사님, 저 박선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진행해 주세요. 지금 바로요. 전화를 끊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모퉁이를 돌고 나서야 눈물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몰랐지만 그 굴욕의 순간으로부터 불과 20분 뒤 민석이의 전화가 울리고 모든 것이 정말 모든 것이 변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 전화가 울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당신을 할 말을 잃게 만들 테니까요. 하지만 그 판을 뒤집은 전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누구인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생일 파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이전 은평구의 소박한 집에서 그저 그런 사람 이상이 되기를 꿈꿨던 25살 소녀로부터 시작되었으니까요. 저는 1979년에 강식 씨와 결혼했습니다. 막 25이 되었을 때였죠. 그는 32이었고 운송회사 격리 사원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꽤 괜찮은 벌이었죠. 하지만 저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남편을 사랑해도 누구에게도 의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12살 때 재봉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자는 손에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남편은 직장과 같아서 언제든 끝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어머니는 생각보다 더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집거실에서 재봉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결혼 선물로 주신 낡은 신거 재봉틀 하나로요. 수선, 바짓단 줄이기, 원피스 품 조절 등 건당 5,000원, 10,000원씩 받았습니다. 적어 보였지만 저는 동전 한 입까지 주방 찬장에 숨겨둔 과자통에 모았습니다. 강식 씨는 재밌어 했죠. 내 개인 금고야. 제가 말하면 그는 웃으며 제 이마에 키스하고는 너무 고집이 세다고 말했습니다. 민석이는 1982년에 태어났습니다. 배앓이가 심한 통통한 아기였죠. 잠을 못 자게 했지만 그럼에도 저는 재봉을 했습니다. 새벽에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재봉틀을 돌리면 그 소리가 아이의 울음을 달래주곤 했습니다. 세상에 맞서는 우리 둘, 엄마와 아들이었죠. 이 유대가 결코 깨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순진했던지요. 세월이 흘러 민석이는 자랐고 제 사업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1990년 동대문 시장에 작은 점포를 얻었습니다. 5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제 것이었죠. 선자 아뜰리에 고급 원단 및 맞춤 제작이라는 간판을 걸었습니다. 강식 씨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제게는 자신에겐 없는 장사 수완이 있다고 말했죠. 바로 그때 인생이 저를 제대로 시험하기로 작정한 듯 했습니다. 1994년 강식 씨가 두통을 호소하며 퇴근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가 말했습니다. 3시간 후 그는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뇌졸중 47살이었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돌아온 강식 씨는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몸의 절반이 마비되었고 말이 어눌해졌으며 모든 일에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목욕, 식사, 약 챙겨 먹는 것까지. 민석이는 12살이었고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를 그런 모습으로 보고는 거리로, 오락실로, 집이 아닌 어디로든 도망쳤습니다. 저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돌보고 아들을 키우고 돈도 벌어야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새벽 6시부터 자정까지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일어나서 남편 목욕시키고 옷 입혀드리고 식사 준비하고 민석이 학교 데려다주고 가게 문 열고 손님 받고 점심시간에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와 남편 약 챙겨드리고 다시 가게로 돌아가고 6시에 문 닫고 시장에 들러 장보고 저녁 식사 준비하고 민석이 숙제 도와주고 다시 남편 목욕시켜드리고 잠자리에 들게 해드린 후에야 비로소 소파에 앉아 울음을 터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는 걸로는 공과금을 낼 수 없었죠. 그래서 눈물을 닦고 다시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주문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파티드레스, 정장, 수선. 제가 바늘을 한 땀 한 땀 뜰 때마다 우리 생존에 한 땀이 더해졌습니다. 민석이는 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가 죽도록 일하는 것을 봤죠. 하지만 그가 무엇을 배웠을까요?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인생은 쉽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제가 아무리 땀 흘려도 그에게는 무엇 하나 부족하게 해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새 교복, 브랜드 운동화, 용돈, 학원. 저는 어떻게든 해냈습니다. 언제나 그랬죠. 강식 씨는 61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몸이 마침내 싸움을 포기한 거죠. 민석이는 21살. 제가 학비를 대주던 경영학과 대학생이었습니다. 장례식에서 그는 울었지만 잠깐의 눈물이었습니다. 2주 후 그는 친구들과 놀러 나갈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엄마, 산 사람은 살아야죠. 안 그래요?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위한 삶이었을까요? 강식 씨가 평안히 잠든 후 제게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가라앉거나 헤엄치거나. 저는 헤엄치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사망 보험금 8천만 원을 가게에 투자했습니다.
임대하던 점포를 사들이고 확장했죠. 수입원단, 부자재, 전문가용 재봉틀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재봉사, 디자이너, 패션 전공 학생들이 모두 선자 아뜰리에를 찾았습니다. 2006년에는 두 번째 가게를, 2011년에는 세 번째 가게를 열었습니다. 민석이는 이미 졸업했지만 그가 말하는 노인네 일은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벤트 회사에 취직했죠. 월급은 적었지만 인정하기에는 자존심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때 유진이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편의점 계산대에서 일했습니다. 예쁘고 영리하고 적절한 순간에 미소 지을 줄 알았죠. 민석이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니, 착각에 빠졌죠. 유진이는 그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랑했으니까요. 가게가 3개나 있대. 어머니가 부자인가 봐.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고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2015년에 결혼했습니다. 제가 결혼식 비용 5천만 원을 댔습니다. 민석이는 친구들에게 과시하고 싶어 했고 유진이는 자기 가족에게 과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이 행복하길 바랐을 뿐입니다. 참 바보 같죠? 지호는 2018년에 태어났습니다. 저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손주. 처음으로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제 안에서 무언가 불이 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할 사랑받을 진정한 무언가를 다시 만들 두 번째 기회. 하지만 유진이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녀는 분명히 했습니다. 지호는 그녀의 아들이지 저의 손주가 아니라고요. 방문은 할 수 있지만 약속된 시간에만. 선물은 줄 수 있지만 과하지 않게. 재정적 도움. 아, 그건 아주 잘 받아들였죠. 그리고 저는 도왔습니다. 결혼 선물로 그들의 아파트 전세금 3억 원을 내주었습니다. 출산 비용, 육아용품, 베이비시터 비용도 도왔습니다. 민석이가 실직하고 4개월간 백수로 지냈을 때 버팀목이 되어준 것도 저였습니다. 매달 150만 원씩 그의 계좌로 바로 입금해 주었죠. 그는 빌리는 것이라고 했지만 단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강식 씨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너무 고집이 셌습니다. 사랑이 사랑을 사고 희생이 감사를 낳고 가족은 영원하다고 믿는 고집. 하지만 그날 쓰레기통 옆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저는 실과 원단으로 제국을 건설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직물, 저와 제 아들을 연결해 주던 그 끈을 잃어버렸다는 것을요. 그리고 최악은 그가 마지막 실을 끊어버렸을 때 그걸 인지조차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했듯이 그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눈이 멀게 된다는 겁니다. 한 번에 눈이 머는 게 아니라 서서히 여기 먼지 한 점, 저기 티끌 하나처럼 쌓이다가 어느 날 문득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인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거죠. 신호는 강식 씨가 죽은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민석이는 21살, 대학생이었죠. 어느 날 밤 울면서 전화해서는 공경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신용카드 한도가 초과되었다고요. 자기가 어리석었고 너무 많이 놀러 다녔고 쓸데없는 것을 샀다고 했습니다. 270만 원. 당시 저에게는 가게 한 달 순수익에 가까운 돈이었지만 제 아들이었습니다. 유일한 아들. 걱정 마라, 엄마가 내줄게. 제가 말했고 갚아주었습니다. 6개월 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번에는 400만 원, 그 다음엔 700만 원, 그 다음엔 200만 원. 변명은 늘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교훈을 얻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일은 계속 일어났고 저는 계속 갚아주었습니다. 2005년에 그가 졸업했을 때 저는 상황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직장을 구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질 거라고요. 직장을 구하긴 했습니다. 이벤트 회사였고
초봉은 250만 원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얻어준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월세 120만 원의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식비까지 계산이 맞지 않았죠. 하지만 민석이는 월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기에는 자존심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버텼고 그 고무줄이 끊어지면 누가 그 조각들을 주워 담았을까요? 바로 그 무렵 제 머릿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자야, 너는 지금 어른아이를 키우고 있어. 네가 항상 뒤처리를 해주니까 실패해도 괜찮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저는 그 목소리를 무시했습니다. 엄마들은 다 그렇지 않나요? 엄마는 항상 이번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밀어주면 그 다음엔 혼자 걸을 거라고 생각하죠. 거짓말입니다. 2013년에 유진이를 만났을 때 저는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눈치챘어야 했죠. 어느 일요일 제가 집에서 연 바비큐 파티에 나타났습니다. 민석이가 친구 한 명을 데려와도 되냐고 물었었죠. 그녀는 하이힐에 몸에 꼭 끼는 옷. 일요일 오후치고는 짙은 화장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많이 웃고 말은 적었지만 그녀의 눈은 모든 것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집, 가구, 차고에 있는 차까지. 아드님이 어머니 가게가 3개나 있다고 하던데요. 그녀는 제가 식탁 차리는 것을 도우며 말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조사였죠. 그래, 원단 장사를 한단다. 대단하시네요. 와, 돈 많이 버셨겠어요. 돈. 그 단어는 그녀의 입에서 특별한 빛을 띠며 나왔습니다. 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제가 가진 것에 대한 관심이었죠. 그들은 2년간 연애했습니다. 그동안 민석이는 계속해서 버는 것 이상으로 살았습니다. 차를 바꿨고 물론 할부였죠. 유진이와 해변으로 여행 가고 명품 옷을 사고 비싼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그리고 월중에 돈이 떨어지면 그는 전화했습니다. 엄마, 2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요. 무슨 급한 일?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유진이에게 아니라고 말할 줄 몰랐을 뿐이고, 유진이는 비싼 취향을 가졌습니다. 2014년에 청혼했습니다. 그는 흥분해서 벨벳 상자를 들고 집에 왔습니다. 3개의 작은 다이아몬드가 밝힌 화이트 골드 반지였습니다. 엄마, 제가 청혼했어요. 유진이가 승낙했어요. 제 심장은 기쁨으로 터질 듯 해야 했겠죠? 하지만 제가 느낀 것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불길한 예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삼키고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잘 됐구나, 아들아. 축하한다. 엄마, 저희 멋진 결혼식을 하고 싶어요.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돕는다. 항상 돕는다. 결혼식 비용은 5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제가 전부 지불했습니다. 뷔페, 장식, 청첩장, 사진사, 신부 드레스까지. 드레스에만 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유진이는 수입 드레스를 골랐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며 완벽해야 한다고 했죠. 결혼식 날 그녀가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교회에 들어서는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을 행복하게 해주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결혼 선물로 마포구의 괜찮은 동네에 있는 20평대 아파트 전세금 3억 원을 내주었습니다. 민석이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유진이는 저를 껴안으며 세상 최고의 시어머니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포옹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2018년 4월 지호가 태어났습니다. 손주를 처음 보았을 때 모든 것이 다시 의미를 찾았습니다. 쭈글쭈글한 얼굴, 감은 눈, 작은 손. 그는 저의 구원이었고 2번째 기회였습니다. 한번 안아봐도 될까? 가슴이 두근거리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니. 근데 버릇 나빠지게 하진 마세요. 유진이는 웃었지만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첫 몇 달간은 매주 방문했습니다. 기저귀와 옷을 가져다주고 필요한 것을 도왔죠. 하지만 서서히 유진이는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기 생활 리듬에 방해되니까 오시기 전에 미리 전화 주세요. 어머니, 매번 선물 가져오실 필요 없어요. 애벌은 나빠져요. 어머니, 주말에는 안 오시는 게 좋겠어요. 저희도 가족만의 시간이 필요해서요. 가족만의 시간? 마치 제가 가족이 아니라는 듯이 지호가 태어난 후 돈 요구도 늘어났습니다. 유진이의 출산 휴가 급여는 충분치 않았고 민석이는 또 실직했습니다. 공과금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엄마, 다른 일 구할 때까지만요. 꼭 갚을게요. 매달 150만 원씩 4개월 동안 600만 원. 그 돈은 구경도 못했습니다. 민석이가 마침내 새 직장을 구했을 때 나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방문은 계속 드물었고 전화하면 바쁘다고 했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자고 제안하면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호에 대해 물으면 단답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유진이는 항상 방문객을 맞기에는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러다 그 빌어먹을 생일 파티 2달 전 마지막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민석이가 전화했습니다. 초조하고 다급한 목소리였죠. 엄마, 1억 5천만 원이 필요해요.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라고? 민서가? 어디에 쓰려고? 투자 기회예요. 친구가 회사를 차리는데 지금 주주로 들어가면 수익이 보장된대요. 엄마, 이게 제가 성공할 기회예요. 1억 5천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나 확신에 차고 희망에 부풀어 보였습니다. 돈을 송금했습니다. 그가 가져온 가족 간 차용증이라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3개월 후 투자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말을 돌렸습니다. 6개월 후 그는 실토했습니다. 회사는 존재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 돈은 그와 유진이의 빚을 갚는 데 쓰였습니다. 제가 존재조차 몰랐던 빚들이었죠. 엄마, 죄송해요.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저희가 너무 절박했어요. 절박했다고? 제가 사준 아파트에 살면서 차고에는 새 차가 있고 옷장에는 비싼 옷이 가득하며 매주 외식을 하면서 절박했다고? 그리고 저는 또 한 번 삼켰고 또 한 번 용서했습니다. 제 아들이니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가 저를 사랑한다고 아직 믿고 있었으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이었는지. 지난 2년은 사막과 같았습니다. 지호는 1년에 서너 번 보았습니다. 항상 제가 조르고 약속 시간을 잡고 유진이가 매 순간을 통제하는 상황에서요. 민석이는 저와 거의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전화할 때는 항상 무언가를 부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돈, 부탁, 추천. 저는 걸어다니는 은행 계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엄마가 아니라 공급자였죠. 그리고 그 파티날 쓰레기 옆 플라스틱 의자를 보았을 때 모든 것이 수정처럼 맞고 고통스럽게 명백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걸림돌이었고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치명적인 실수. 그들은 제가 조용히 받아들일 거라고, 고개를 숙이고, 이번에도 참을 거라고, 언제나 모든 것을 용서하던 그 박선자가 계속 그 자리에 남아 그들의 애정 부스러기를 기다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박선자는 그 마당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차에 타서 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훨씬 더 오래전에 되었어야 했던 사람,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죠. 20분. 그들의 세상이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단 20분이었습니다. 제가 떠난 후 그 모든 것을 바꾼 전화가 걸리기까지 20분.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눈물 어린 눈으로 거리를 운전하는 동안 그 파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때는 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조각을 맞추고 이 변호사님이 말해주고 절박해진 민석이가 모든 것을 실토했을 때 알게 되었죠.
제가 제 낡은 아반떼의 핸들을 차가운 손으로 잡고 떨며 운전하는 동안 유진이는 마당에서 케이크를 나눠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방해하지 않는 파티. 여러분, 생일 축하 노래 부를까요? 그녀가 손뼉을 치며 알렸습니다. 아이들이 테이블로 달려갔습니다. 지호는 종이 왕관을 쓰고 중앙에 서서 눈을 반짝였습니다. 민석이는 그 옆에 있었지만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고 다시 집어넣기를 반복했습니다. 여보, 진정해. 유진이가 그의 팔을 꽉 쥐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는 가셨어. 이제 우리 즐기면 돼. 하지만 민석이는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는 자신이 선을 넘었다는 것,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알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일부러 상처를 주고 굴욕을 주고 파괴했을 때 말입니다. 그들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호가 촛불을 껐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 거짓된 행복의 절정에서 민석이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그는 거의 받지 않을 뻔했지만 무언가에 이끌려 수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박민석 씨 되십니까? 어머님 법률 대리인 이 변호사입니다.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중에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주었죠. 아직도 일어난 일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목소리로. 이 변호사님? 저희 어머니께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어머님은 괜찮으십니다. 아주 잘 계십니다. 방금 전화 주셔서 저희가 몇 주간 논의해왔던 절차를 즉시 실행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민석이는 테이블에서 떨어져 마당 구석으로 갔습니다. 20분 전 제가 앉아있던 바로 그곳 근처로 쓰레기통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플라스틱 의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그 장면을 보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절차 말입니까? 종로구 관철동 432번지에 위치한 상가 건물에 대한 공시 기부 절차입니다. 등기소에서 이미 등기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이며 내일 아침이면 완료될 겁니다. 침묵. 전화가 끊겼다고 생각할 만큼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석 씨, 듣고 계십니까? 기부요? 그의 목소리가 쉬어나왔습니다. 누구에게 기부한다는 말입쇼? 나눔의 집 노인복지센터입니다. 어머님의 지시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온전히 조건 없이 기관으로 이전됩니다. 그들은 그곳을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을 위한 보호시설로 개조할 계획입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그 단어들이 민석이의 머릿속에서 사이렌처럼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 시가가 얼마나 됩니까? 이 변호사는 의도적인 침묵을 가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시장 평가에 따르면 약 7억 원입니다. 어머님께서 소유하신 3개의 상가 건물 중 가장 크고 가치가 높은 곳이죠. 아니, 소유하셨던 곳이라고 해야겠군요. 민석이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끼며 벽에 기댔습니다. 7억 원. 낯선 사람들에게 기부된 돈. 어머니는 그럴 수 없어요. 제정신이 아니신 겁니다. 제가 이 일을 제기할 겁니다. 시도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이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정중한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3주 전에 종합심리평가를 받으셨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2명의 독립적인 정신과 의사가 서명한 소견서가 있으며 완전한 정신 능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부 결정은 비디오로 녹화되었으며 거기서 어머님께서 직접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합법적입니다. 이유요? 무슨 이유요? 또 다른 침묵. 이번에는 더 길었습니다. 그건 아마 어머님과 직접 대화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민석 씨.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석이는 마치 독사라도 되는 듯 휴대폰을 쳐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7억 원.
그가 이미 자신의 것이라고 여겼던, 마음속으로 이미 다 써버렸던, 그와 유진이가 이미 어떻게 쓸지 계획까지 세워뒀던 7억 원. 왜? 그리고 여기에 제가 나중에야 알게 된 비밀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기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절박했습니다. 민석이는 제가 상상도 못할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4개의 신용카드에 흩어진 300만 원, 몰래 받은 신용대출이 200만 원, 그리고 유진이는 6개의 다른 가게에서 할부로 긁은 옷, 신발, 가방, 전자제품, 800만 원어치의 할부금, 총 1억 300만 원의 빚, 둘의 월급을 합쳐도 월 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라앉고 있었고 그들의 구명뗏 목은 저였습니다. 아니, 제 유산이었죠. 지난 6개월간 민석이와 유진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끼치는 계획이었죠. 그들은 요양원 3곳을 방문했습니다. 좋은 곳이 아니라 값싼 곳들이었죠. 월 280만 원을 받고 작은 방에 놓인 4명을 몰아넣는 그런 곳. 형편없는 식사, 낡은 옷, 곰팡이와 소독약 냄새가 나는 곳.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의사, 가족, 지인 등 모든 사람에게 제가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기억력이 감퇴하고 혼란스러워하며 스스로를 돌볼 수 없다고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저를 입원시키고 민석이는 제가 회복하는 동안 제 사업을 돌봐야 한다며 법적 대리인 자격을 요청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한으로 그는 모든 것을 팔아치울 계획이었습니다. 상가 건물, 세 채, 아파트, 투자금까지 총 15억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빚을 갚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챙기고 저는 싸구려 요양원에서 죽을 때까지 잊혀질 운명이었습니다. 유진이는 장소까지 골라놓았습니다. 외곽에 있는 햇살 요양원, 월 280만 원. 그녀는 안내 책자를 민석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봐, 여보, 우리 예산에도 맞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무도 찾아오거나 묻지 않을 거야. 민석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단 한순간 그의 양심이 비명을 질렀지만 유진이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당신 아들이잖아. 잘 돌봐주실 거야.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숨통이 트이고 빚도 갚고 지호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어. 당신 아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지 않아? 그리고 그는 굴복했습니다. 누군가 멋진 핑계를 대주면 비겁해지기 더 쉬우니까요. 파티에서의 굴욕.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이었죠. 첫 단계였습니다. 손님들에게 제가 이상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씨앗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저를 입원시키는 얘기를 꺼냈을 때 사람들이 아, 맞아요. 손주 파티 때 봤어요. 정말 정상이 아니시던데요. 라고 말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과소평가했습니다. 저를요. 민석이가 전화를 끊었을 때 유진이가 그에게 달려왔습니다. 누구야? 그는 그녀를 쳐다보았고 아주 오랜만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녀에 대한 분노, 자신에 대한 분노, 그들이 되어버린 괴물에 대한 분노. 어머니 변호사였어. 그래서 뭘 원하는데? 어머니가 관철동 건물을 기부했대. 유진이는 촛농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기부? 무슨 소리야? 기부라니? 노인복지센터에 기부했대. 7억 원. 날아갔어. 그러자 유진이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파티 한가운데서 모든 손님 앞에서 그녀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 미친 노망난 할망구가 정신 나갔어. 그럴 순 없어. 그 돈은 우리 거라고. 손님들은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멈췄습니다. 지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석이는 처음으로 유진이를 있는 그대로 보았습니다. 자신이 만드는 것을 도왔고 저의 고통과 돈과 외로움으로 키워낸 괴물. 파티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하며
수군거리며 떠나갔고 민석이는 마당에 홀로 남았습니다. 제가 앉아있던 그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쓰레기통을 바라보며 쓰레기 냄새를 맡으며 마침내 자신이 어머니를 어디에 두었는지 깨닫고 울었습니다. 너무 늦었기 때문에 울었을까요? 아니면 아직 기회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잠시 뒤로 돌아가 보죠. 당신은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스쳐 지나갔는지, 무엇이 저로 하여금 그 전화를 걸게 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언제나 용서하던 박선자를 마침내 반격하는 박선자로 바꾼 것이 무엇이었는지를요. 차에 올라탔을 때 저는 바로 운전대를 잡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채 가만히 앉아 백미러를 통해 아들이 사는 집, 제가 돈을 보태준 집, 손주가 자라는 집, 그리고 제가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그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최악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플라스틱 의자도 아니었고 쓰레기통과의 근접성도 아니었습니다. 민석이의 눈빛, 그 차가운 미소, 제가 굴욕당하는 것을 보며 느끼는 그 잔인한 만족감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상처받는 것에 기쁨을 느꼈던 겁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당신의 고통에서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 안에 무언가가 깨집니다. 시끄러운 파열이 아니라 조용합니다. 마치 안에서 금이 같지만 아직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크리스털 잔처럼요. 그러다 어느 날 아주 작은 충격에도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리죠. 저는 그 마당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해하려고 변명을 찾아보려고 애썼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럴 거야. 유진이 때문일 거야. 그게 나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몰랐을 거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파티에 초대받았던 옛 이웃 순덕 씨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가깝진 않았지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죠. 선자 씨, 괜찮아요? 나가는 거 봤어요. 정말 끔찍한 상황이던데. 이야기할 사람 필요하면 연락해요. 끔찍한 상황. 그럼 제 착각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보았고 굴욕을 느꼈고 저를 동정했던 겁니다. 동정. 저는 동정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민석이와 나눈 마지막 대화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이게 제 착각인지 아니면 정말 어떤 패턴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몇 달치의 대화를 스크롤하며 무엇을 보았을까요? 저는 매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좋은 아침, 아들, 점심은 먹었니? 지호는 잘 있고? 필요한 거 없니? 그의 답장을 할 때면 단답형이었습니다. 네, 알았어요. 나중에 볼게요. 바빠요. 그리고 그가 먼저 대화를 시작할 때는 항상 무언가를 부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엄마, 부탁 하나만요? 엄마,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엄마, 시간 좀 있어요? 할 얘기가 있는데. 항상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말은 한 번도 없었고 오래 못 배웠네요. 점심이라도 같이 해요. 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휴대폰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굳어졌습니다. 차갑게 식어 강철이 되듯 결정화되었습니다. 저는 어리석고 한심하고 엄마의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늙은 바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주고 주다 보면 언젠가 그가 보답할 거라고, 그가 깨어나서 자신을 사랑하고 무엇이든 해줄 엄마가 있다는 것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에게 불리하게 이용했습니다.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한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전화했습니다. 15년 동안 제 변호사였던 이 변호사님, 제 모든 서류, 계약서, 등기 서류를 처리해준 진지하고 꼼꼼한 분이셨습니다. 3주 전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이상한 약속이었죠. 그 대화 2주 전, 저는 우연히 유진이의 통화를 엿들었습니다. 지호에게 옷 몇 벌을 가져다 주러 그들 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유진이는 방에서 통화 중이었고 저는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엄마, 어머니는 아무것도 의심 안 해. 유진이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천천히 진행하면 돼. 몇 달 더 지나면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다고 슬슬 흘리는 거야. 그럼 더 쉬워져.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복도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아니, 민석 씨도 이미 동의했어. 처음엔 망설였는데 내가 우리 빚 장부 보여줬어. 우리한텐 선택지가 없어. 어머니냐, 우리냐야. 저는 소리 없이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맞서지 않았습니다. 만약 맞섰다면 그들은 부인할 것이고 오해라고 말할 것이고 저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증거를 찾아 나섰습니다. 사설 탐정. 전직 경찰 출신의 신중한 김 실장을 고용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를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고 누구와 말하고 무엇을 하는지 알아내달라고요.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2주간의 작업에 800만 원. 하지만 한 푼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는 요양원 방문 사실을 알아냈고 숨겨진 빚을 찾아냈고 민석이와 유진이가 그 늙은이가 언제 죽나에 대해 나눈 대화까지 알아냈습니다. 모든 것을 알아냈죠. 이 변호사님이 증거를 보고 김 실장이 녹음한 음성 파일을 들었을 때 그는 동정과 분노가 섞인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사모님, 스스로를 보호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제게 종합심리평가를 받게 했습니다. 2명의 다른 정신과 의사에게서 제가 완벽하게 제정신이라는 기술적 소견서를 받아냈습니다. 제가 왜 특정 결정을 내리는지 상세히 설명하는 비디오를 녹화했습니다. 모든 것을 문서화하고 합법적으로 어떤 이의 제기도 막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실행할 겁니다. 이 변호사님이 말했었죠. 때가 되었다고 느끼실 때요. 그때는 바로 그 차 안, 그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2번째 벨이 울리기도 전에 받았습니다. 선자 씨, 괜찮으십니까? 이 변호사님. 제 목소리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단단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진행해 주세요. 지금 바로요. 반대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말 확실하십니까? 확실합니다. 관철동 건 말입니까? 네. 나눔의 집 노인복지센터로요. 계획했던 대로요. 알겠습니다. 20분 후에 민석 씨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하기 위해 전화하겠습니다. 사모님의 대리인으로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완벽합니다. 선자 씨, 심적으로는 괜찮으십니까? 그 질문은 저를 불시에 찔렀습니다. 눈물이 눈에 고였지만 아직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변호사님. 아주 오랜만에 정말로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모퉁이를 돌고 그 집이 100미러에서 사라졌을 때야 비로소 눈물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분노, 실망, 상실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안도와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아들을 구하는 대신 저 자신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게로 운전해 가서 문을 모두 닫고 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낙고해진 소파, 강식 씨와 제가 30년 전에 산 그 소파에 앉았습니다. 소음이라도 있으라고 텔레비전을 켰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민석이의 휴대폰이 울리고 이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 소식이 폭탄처럼 떨어지는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을 느꼈는지 아십니까? 힘. 68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들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제 자신,
제 선택, 제 운명을 지배하는 힘이었습니다. 민석이는 저를 쓰레기 옆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를 너무 오랫동안 쓰레기처럼 대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에게 보여줄 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일어나 몸을 털고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버린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제 휴대폰은 10번, 15번 울렸습니다. 민석이, 유진이, 다시 민석이. 모르는 번호들, 아마 다른 사람 전화로 걸었겠죠.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요. 그 후 3일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처럼 무겁고 짙은 침묵이었죠. 제 휴대폰은 계속 울렸고 메시지는 쌓여갔지만 저는 답장하지도 읽지도 해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해명할 의무가 없었으니까요. 월요일 아침 이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자 씨, 등기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관철동 건물은 이제 공식적으로 나눔의 집 노인복지센터 소유입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좋아요. 민석 씨가 어제 제게 7번이나 전화했습니다.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겼더군요. 그러라고 하세요. 어차피 안 될 테니까요.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됐잖아요. 하지만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기분이 어떠십니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슬펐습니다. 네. 하지만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후회, 조금도 없었습니다.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변호사님. 그는 전화기 너머로 낮게 웃었습니다. 이해한다는 웃음이었죠. 좋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더 강해지셔야 할 테니까요. 다음 단계요? 말씀 나눴던 대로 나머지 재산을 모두 재정리할 겁니다. 하지만 이건 그들에게 더 큰 상처가 될 겁니다. 정말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 플라스틱 의자의 이미지가 떠올랐고 쓰레기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저를 짐짝이라 부르던 유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실하고 말고요.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제 사무실에서 뵙죠. 요청드렸던 서류 전부 가져오시고요. 화요일 이 변호사님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시내 중심가 상업빌딩 8층에 있는 법률 서적이 가득한 나무 책장과 마호가니 책상, 가죽 안락의자가 있는 조용한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준비된 커피와 함께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앉으세요, 선자 씨. 이걸 제대로 해결해 봅시다. 우리는 그 사무실에서 3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각 단계, 각 결정, 각 결과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단순히 제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제 손주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40년간 일해서 번 돈이 은혜를 모르는 아들과 조종에 능한 며느리에게 낭비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었죠. 첫째, 이 변호사님이 제 앞에 서류철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남은 2개의 상가 건물, 종로 2가와 을지로 3가에 있는 것입니다. 총 가치는 약 4억 1천만 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호 이름으로 취소 불능 신탁을 설정하는 겁니다. 아이가 25세가 되어야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 건물들의 임대료는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만 움직일 수 있는 동결계좌로 들어갑니다. 민석이가 손대려고 하면요? 불가능합니다. 신탁은 완벽하게 보호됩니다. 서명하고 나면 사모님조차 해지할 수 없습니다. 최고의 보호장치죠. 저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2개의 건물 4억 1천만 원이 제 아들의 손에서 안전해졌습니다. 둘째, 이 변호사님이 계속했습니다. 사모님께서 거주하시는 아파트, 시가 3억 2천만 원짜리요. 그건 제가 계속 살고 싶어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죠. 사모님께 종신 사용권을 설정하는 겁니다. 사모님께서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곳에서 살고 관리하고
원하는 대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후에는 자동으로 지호에게 상속됩니다. 민석이는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합니다. 완벽해요. 더 많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셋째, 투자금입니다. 8억 9천만 원이 예치되어 있으시죠? 맞습니까? 맞아요. 이 중 70%를 지호 명의의 펀드로 이전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25세가 되어야 접근 가능합니다. 나머지 30%는 사모님께서 생활비로, 여행비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6억 2,300만 원은 지호에게, 2억 6,700만 원은 저에게. 그럼 민석이는? 이 변호사님은 중요한 말을 하려는 사람의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선자 씨, 법적으로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의무는 없습니다. 완전히 상속권을 박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적은 것이라도 남겨두면 나중에 있을 수 있는 이의 제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모님께서 아들을 기억했고 그게 망각이나 정신능력 상실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얼마를 제안하시나요? 현금 5천만 원과 아버님의 유품들이요. 옷, 시계, 공구 같은 감정적인 물건들 말입니다. 5천만 원. 그가 지난 세월 동안 저에게서 뜯어간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가 받아 마땅한 것보다는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변호사님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공식적인 유언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사모님의 이유, 결정들을요.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비디오로도 남겨야 합니다. 언제요?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바로요. 이미 공증사무소에 예약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간단한 백반이었지만 저는 거의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다음에 올 일을 알고 있었고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후 3시 우리는 공증사무소에 있었습니다. 삼각대에 설치된 카메라가 있는 작은 방. 이 변호사님, 저, 공증인, 그리고 저를 전혀 모르는 2명의 증인이 있었습니다. 박선자 여사님, 60대쯤 되어 보이는 백발의 공증인이 말했습니다. 자유롭게 말씀하시고 여사님의 결정들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원하실 때 시작하십시오. 카메라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렌즈를 보고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선자입니다. 68살입니다. 이 과정에 포함된 심리소견서가 증명하듯이 저는 온전한 정신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제가 왜 제 재산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재정리하는지 설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랍게도 단단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40년을 일했습니다. 재봉을 하고 원단을 팔고 맨손으로 가게에 세계를 일궜습니다. 남편이 아프게 된 후 혼자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들의 빚을 갚아주고 아파트를 사주고 결혼식 비용을 대주었습니다. 갚고 또 갚았습니다. 항상 관계에 투자하고 가족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멈추고 숨을 쉬고 계속했습니다. 제 유일한 손주의 7번째 생일날 저는 주식탁에서 떨어진 쓰레기통 옆 플라스틱 의자에 앉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제 아들은 그렇게 하면서 미소 지었습니다. 저를 굴욕주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듯한 미소를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와 그의 아내가 저를 싸구려 요양원에 입원시켜 제 돈, 제 건물, 제가 일군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엄마가 아니라 걸어다니는 은행 계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들의 눈에 단지 돈으로 보인다면 그렇게 해주기로요. 하지만 그 돈은 그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제 손주에게 갈 겁니다. 저처럼 버려지고 잊혀진 노인들을 돌보는 기관에 갈 겁니다. 저를 쓰레기처럼 대한 사람들을 제외한
어디로든 갈 겁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단호하게 쳐다보았습니다. 민서가 내 아들아. 만약 네가 이걸 보고 있다면 알아두렴. 나는 너를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한다. 하지만 사랑은 짓밟히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야. 사랑은 굴욕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야. 사랑은 평생 애정의 부스러기를 기다리며 바보처럼 사는 것이 아니야. 너는 5천만 원과 내 아버지의 물건들을 받게 될 거다. 나머지는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과 지호가 사물의 가치를 알 나이가 되었을 때 그 아이에게 갈 거다. 침묵. 공증인이 멈춰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저는 할 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언젠가 누군가가 제가 이 모든 것을 할 때 제정신이었는지 의심한다면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이 맑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 자신을 선택했으니까요. 빨간불이 꺼졌습니다. 마지막 서류들에 서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공식화되고 되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증사무소를 나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아름다운 주황색, 거의 붉은색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냥 바라보기 위해 길가에 멈춰 섰습니다. 이 변호사님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작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괜찮아요. 선자 씨, 이제 그들이 당신을 찾아올 거라는 건 아시죠? 되돌리려고 하고 애원하고 드라마를 만들 겁니다. 알아요.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하늘을 한 번 더 보고 이 변호사님을 보았습니다. 네, 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방금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요. 그날 밤 아파트의 고요함 속에서 침대에 누워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꼈습니다. 평화. 행복한 사람의 평화가 아니라 마침내 해야 할 일을 한 사람. 거울을 보고 비친 사람을 알아본 사람의 평화였습니다. 저는 제 존엄성을 되찾았고 절대로 아무도 그것을 다시는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목요일 파티가 끝난 지 사흘 만에 그들이 마침내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제 지호의 신탁 자산이 된, 하지만 여전히 제가 관리하는 종로의 가게에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보니 민석이와 유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했지만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머릿속에서 수천 번 연습했으니까요. 어서 오세요. 저는 카운터에서 원단 뭉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민석이는 창백했고 눈밑은 퀭했으며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반면 유진이는 언제나처럼 흠잡을 데 없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단단하고 분노에 찬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민석이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렴, 가게는 열려 있으니 말하려무나 여기서 말고요. 어머니 댁에서 단둘이요. 저는 제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진정한 후회나 고통, 사랑의 흔적을 찾아보려 했지만 소중한 것을 잃은 사람의 절망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너희가 할 말은 여기서 해도 괜찮다. 유진이가 콧구멍을 벌름거리며 턱을 굳힌 채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하신 일 다 알아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가족이랑 상의도 없이 우리 재산을 그렇게 기부하실 수 있어요? 우리 재산, 제 재산이 아니라 우리 재산이라고 했습니다. 내 재산이겠지. 제가 차분하게 정정했습니다. 내가 내 땀으로 일군 거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란다. 하지만 저희는 어머니 가족이잖아요. 민석이가 거의 소리쳤습니다. 저는 어머니 아들이고 지호는 어머니 손주예요. 어떻게 저희한테서 모든 걸 그렇게 뺏어갈 수 있으세요? 저는 카운터에 손을 짚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서가 하나만 대답해 보렴. 네가 내 아들 생일 파티에서 나를 쓰레기통 옆에 앉혔을 때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했니? 침묵.
그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 그리고 너희가 그 값싼 요양원들을 방문했을 때 제가 단호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했니? 아니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니? 민석이는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아, 민석아. 저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가 정말 너희가 나를 입원시키는 걸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거라고 생각했니? 내가 일군 모든 걸 너희가 가져가도록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 이번에는 유진이가 창백해질 차례였습니다. 저희를 뒷조사하신 거예요? 조사했지.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했단다. 저는 카운터 밑에 있던 서류철을 꺼내 쿵 소리를 내며 그들 앞에 놓았습니다. 안에는 사진, 서류, 대화 캡처가 있었습니다. 너희는 2달 동안 요양원 3곳을 방문했더구나. 햇살 요양원이 최종 선택지였지. 월 280만 원, 4인 1실, 형편없는 식사, 곰팡이 냄새. 민석이가 말을 하려 했지만 제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니, 이제는 내가 말할 차례야. 너희는 6개월 동안 나를 어떻게 무대에서 치울지, 어떻게 나를 미치고 무능하게 보이게 할지, 어떻게 법적 대리인 자격을 얻어 모든 것을 팔아치울지 계획했어. 15억 원이 넘는 돈이었지. 너희에게 내 목숨값은 그 정도였던 거지, 안 그래? 민석이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지만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들킨 사람의 절망의 눈물이었죠. 엄마, 저는 원하지 않았어요. 유진이가. 아니, 유진이가 폭발했습니다. 나한테 떠넘기지 마. 당신도 전부 동의했잖아. 요양원 서류에 당신이 서명했어. 방문할 때도 같이 갔잖아. 그리고 바로 제 앞에서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자멸하기 시작했습니다. 빚 때문에 절박했던 건 당신이잖아. 민석이가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같이 낸 빚이잖아. 그 외제차는 누구 아이디어였는데? 매달 해변으로 여행 간 건? 당신은 옷에만 800만 원을 썼어. 800만 원? 당신은 있지도 않은 투자에 1억 5천만 원을 날렸잖아. 저는 그냥 서서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제 눈앞에서 서로를 파괴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감정을 느꼈을까요?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치 길거리에서 낯선 2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는 것 같았죠. 그만해. 제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멈추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희 둘 다 빚더미에 앉아 있더구나. 총 1억 300만 원, 알고 있어. 한도 초과된 카드 하나하나, 대출 하나하나, 연체된 할부금까지 다 알고 있단다. 민석이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너희와 나의 차이점이 뭔지 아니? 나는 힘들 때 더 열심히 일했어. 어떻게든 해결했지. 돈을 훔치려고 가족을 싸구려 요양원에 입원시킬 계획은 세우지 않았단다. 훔치려던 게 아니었어요. 유진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냥 관리하려고 했어요. 어머니는 잘 돌봐드렸을 거예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유머 없는 씁쓸한 웃음이었죠. 잘 돌봐준다고? 다른 노인 3명과 함께 있는 방에서 차가운 밥을 먹고 호수로 목욕하고 너희가 내 돈 쓰느라 바빠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에서 그게 잘 돌봐주는 거니? 어색한 침묵. 내가 재산을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니? 말해주마. 7억 원 가치의 관철동 건물은 나눔의 집 노인복지센터에 기부했다. 너희처럼 사랑스러운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을 돌보는 진지한 기관이지. 유진이는 입을 막았고 민석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른 2 건물, 종로와 을지로의 건물은 지호 이름으로 취소 불능 신탁으로 이전했다. 지호가 25세가 되어야만 접근할 수 있어. 너희는 손댈 수 없고 나도 이제 되돌릴 수 없단다. 하지만 걔는 우리 아들이잖아요. 민석이가 더듬거렸습니다. 정확해. 그리고 너희 아들이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한 거란다.
15억 원을 5년 안에 탕진하고 아들의 미래를 위해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부모로부터의 보호말이야. 서류철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 투자금의 70%도 지호에게 이전했다. 내가 사는 아파트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내 것이고 그 후에는 지호에게 넘어간다. 그리고 너희, 민석이와 유진이는 극적인 멈춤. 너희는 현금 5천만 원과 강식 씨의 유품을 상속받게 될 거다. 그의 옷, 시계, 공구들. 내 아버지의 물건들 말이야, 민석아. 감정적인 가치가 있어야 할 물건들이지만 너희에게는 아마 그렇지 않겠지. 민석이는 가게에 있던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손에 묻었고 어깨가 떨렸습니다. 엄마, 저희 망했어요. 1억 300만 원 빚이에요. 못 갚으면 아파트 경매로 넘어갈 거예요. 저희 모든 걸 잃게 돼요. 내가 그걸 신경 써야 할 이유가 뭘까? 정확히 왜? 그는 눈물로 젖은 붉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엄마니까요. 그 문장, 그 빌어먹을 문장. 마치 엄마라는 것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그들이 나를 익사시키는 와중에도 항상 구해주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처럼 나는 내 엄마다. 민서가. 정말 그렇지. 네가 갓난아기 때 배앓이를 할 때 밤새 깨어있던 내 엄마였고 내 대학 등록금을 내준 내 엄마였고 내 빚을 한 번, 두 번, 10번이나 용서해준 내 엄마였지. 내 아들 생일 파티에서 네가 나를 굴욕 줬을 때도 여전히 너를 사랑했던 내 엄마였다. 저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위에서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더 이상 되지 않을 것이 뭔지 아니? 나는 더 이상 내 희생자가 되지 않을 거야. 내 은행 계좌가 되지 않을 거고 돈을 대가로 애정의 부스러기를 받아들이는 그 한심한 늙은이가 되지 않을 거란다. 엄마, 제발요. 아니, 그 단어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나왔습니다. 제발도 없고 이걸 되돌릴 애원도 없어. 전부 서명했고 등록했고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단다. 법정에서 이 일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질 거야. 있지도 않은 돈으로 변호사비만 더 쓰게 되고 결국 질 거다. 조용히 있던 유진이가 다시 폭발했습니다. 당신은 이기적인 늙은이야. 어리석은 자존심 때문에 당신 아들을 시궁창에 버려두는 거라고.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자존심이 아니야, 유진아, 존엄성이야. 네가 평생 이해하지 못할 거지. 후회하게 될 거야. 그녀가 제게 다가오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네가 내 몸에 손대면 경찰을 부를 거다. 그럼 너희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더 생기는 거지. 그녀는 분노로 떨며 멈췄습니다. 민석이가 일어나 유진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자. 어머니는 마음 안 바꾸실 거야.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문으로 갔습니다. 민석이가 멈춰서서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럼 지호는요? 손주도 버리실 건가요? 그 말은 아팠습니다. 칼에 찔린 것처럼 아팠죠. 아니, 지호는 버리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지호를 만나는 건 법원을 통해서가 될 거다. 면접 교섭권을 신청할 거야. 판사님이 결정하시겠지. 못하실 거예요. 두고 보자. 그들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가게의 종이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저는 고요 속에 홀로 남아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이 떨렸습니다. 민석이가 앉아있던 의자에 앉아 마침내 눈물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해야 할 말을 다 했고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2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가게들과 임대료, 연금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외로움, 부재, 지호가 남긴 공허함 때문이었습니다. 민석이와 유진이에게 화가 났고 그들을 제 경제적인 삶에서 잘라냈지만 지호는 이 모든 것에서 무고했습니다.
조종에 능한 부모를 둔 죄밖에 없는 7살 아이였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약점이라는 것을 알고 저에게 불리하게 이용했습니다. 제 번호를 차단하고 학교에 제가 지호를 데리러 가지 못하게 지시했습니다. 제가 그들의 문 앞에 나타나면 열어주지 않고 인터폰이 계속 울리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는 바보처럼 버튼을 누르며 서 있었고 그들이 안에서 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주째 되던 날 결심을 했습니다. 이 변호사님에게 전화했죠. 손주 면접교 석권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할머니의 권리요. 선자씨, 정말 확실하십니까? 이건 더 큰 갈등을 낳을 겁니다. 확실해요. 그리고 그들의 재정 상황도 조사해 주세요. 빚 때문에 지호의 복지를 위협하고 있는지요?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알아요. 하지만 사실이고 사실은 드러나야 합니다. 2주 후 우리는 면접교 석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그리고 주중 하루 방문할 권리를 요구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였습니다. 민석이는 격분했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전화했죠. 이제 저희를 고소까지 하시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그런 짓을 해요? 손주를 못 보게 막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 엄마. 아이에게 빚더미에 앉은 절박한 부모 외에 다른 본보기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할머니. 못하실 겁니다. 두고 보자. 하지만 법적 절차는 거북이처럼 느렸고 저는 다른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살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민석이를 중심으로 살았고 그전에는 아픈 강식 씨를, 그전에는 가게를 중심으로 살았으니까요. 저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주민센터에 아쿠아로빅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싫어할 줄 알았지만 좋았습니다. 따뜻한 물, 부드러운 운동, 다른 할머니들과의 대화와 웃음. 72세의 미망인 정숙 씨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해준 말이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선자 씨, 최고의 복수는 행복해지는 거야. 그들이 당신이 잘 살고 웃는 모습을 보면 그때야 비로소 뭘 잃었는지 깨달을 거야. 나눔의 집 노인복지센터에도 다시 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부자로서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로서요. 매주 토요일 아침 그곳에 가서 노인들과 대화하고 이야기를 듣고 집에서 만든 케이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식들, 그들을 버린 가족들, 보살핌으로 위장된 외로움, 그곳에서 83세의 전직 회계사, 5년째 그곳에서 살고 계신 철수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자식들이 그의 집을 팔아치우고 돌봐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과는 그를 그곳에 버려두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난 여기서 잘 지내, 선자씨. 그는 이가 빠진 미소로 말했습니다. 집도 있고 밥도 있고 친구도 있어. 짐짝 취급받던 그들 집보다 여기서 더 존엄하게 살아. 사실이었습니다. 복지센터는 소박했지만 품이 있었습니다. 깨끗한 방, 좋은 음식, 활동, 존중. 민석이와 유진이가 방문했던 그 끔찍한 곳에서는 결코 받을 수 없었을 것들이었죠. 하루는 복지센터 원장님과 대화하다가 그녀가 말했습니다. 선자 씨, 기부해 주신 그 건물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저희가 지금 개조 중인데 별관이 될 겁니다. 20개의 병상이 더 생기고 20명의 노인들이 품위 있는 삶을 살 곳이 생기는 거죠.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눈물이었습니다.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쿠아로빅 회원들과 당일치기로 춘천에 갔습니다. 다른 날에는 동해안으로 갔죠. 소박했지만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기쁨으로 저를 채워주었습니다. 새 옷을 샀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럴 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머리도 더 짧고
현대적으로 잘랐습니다. 미용사가 말했죠. 어머, 사모님, 10년은 젊어지셨네요. 재미있는 것은 제가 저 자신을 더 돌볼수록 민석이와 유진이가 생각하는 그 불쌍한 늙은이의 이미지에서 더 멀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일군 68세의 독립적인 여성이었죠. 법적 다툼은 3개월이 걸렸습니다. 민석이와 유진이는 저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아이와 함께할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변호사님은 외과 수술처럼 정확했습니다. 심리소견서, 증인들을 제시했습니다. 가게 손님들, 아쿠아로빅 선생님들, 복지센터 원장님 모두가 균형 잡히고 명석하고 건강한 박선자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민석이와 유진이의 재정조사 결과 1억 4,300만 원의 빚, 진행 중인 3건의 추심 소송, 둘의 월급을 합쳐도 월 850만 원, 월 지출은 200만 원 이상.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와 재산세는 물론 지호의 학원비까지 밀리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그 서류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리에서 말했습니다. 박민석 씨, 어머님이 아이와 함께할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본인은 3건의 추심 소송에 걸려 있고 연봉의 거의 2배에 달하는 빚을 지고 계시군요. 민석이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나왔습니다. 저에게 유리한 판결이었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리고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의 면접 교섭권이 보장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직접 데려올 권리, 감독 없이 제 집으로 데려올 권리. 이 변호사님에게서 소식을 듣고 의자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손주를 볼 수 있게 되어서 울었고, 이겨서 울었고, 처음으로 법이 저를 알아봐 주어서 울었습니다. 첫 번째, 일요일이 왔습니다. 오전 9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저를 응대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진이의 건조한 목소리, 저예요. 지호, 데리러 왔어요. 침묵 후 문이 열렸습니다. 아파트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팔짱을 끼고 거실에 서 있었고 민석이는 그 옆에 있었습니다. 지호야. 제가 부르자 아이가 방에서 달려나왔고 저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할머니. 아이는 제 품에 뛰어들었습니다. 아이 샴푸 냄새, 꽉 껴안는 포옹, 기분 좋은 웃음소리. 우리 강아지,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어. 저도요, 할머니. 어디 가셨었어요? 저는 민석이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디 안 갔어, 아가. 그냥 처리할 일이 좀 있었지. 하지만 이제 우리 매주 일요일마다 볼 수 있어. 어때? 정말요? 매주 일요일요? 그럼 매주 일요일.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유진이가 억지로 헛기침을 했습니다. 6시에 돌아와야 해요. 6시 정각에요. 확인하고 그녀가 준비한 작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지호의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민석이를 보았습니다. 6시까지 우리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이 등 뒤에서 닫혔을 때 너무나 큰 승리감에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하루 종일 지호와 함께 보냈습니다. 공원에 데려가고 팝콘을 사고 그네를 탔습니다. 소박하지만 맛있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아이는 학교와 친구들, 좋아하는 만화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그저 들었습니다. 모든 단어, 모든 미소, 모든 순간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6시에 아이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민석이가 내려와 아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우리는 현관에서 어색한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말 잘 들었나요? 그가 저를 보지 않고 물었습니다. 완벽하게 예의 바르고 사랑스러운 아이야. 민석이는 아들을 그리고 저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니, 민석아, 지금은 아니야. 언젠가 우리가 진심으로 대화할 날이 오겠지만 오늘은 아니란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이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을 보고 저는 홀로 현관에 남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잃었지만 손주를 되찾았고 무엇보다도 저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판결 이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지호와 함께하는 일요일들, 재건의 시간들, 그리고 멀리서 민석이와 유진이가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을 지켜보는 6개월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무 짓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파괴했습니다. 어느 수요일 오후 학교에서 지호를 데리러 갔을 때 아이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를 보자 제 다리를 꽉 껴안았지만 차로 가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 있니, 우리 강아지? 제가 안전벨트를 매주며 물었습니다. 아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창밖을 보았습니다. 할머니, 아빠랑 엄마는 왜 그렇게 많이 싸워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젯밤에 엄마가 벽에 접시를 던졌다고 했습니다. 그 7살짜리 아이가 부모가 만든 혼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아이스크림 가게에 데려갔습니다. 그날 밤 아이를 데려다 주었을 때 문을 연 유진이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망하는 걸 보니 행복하시죠? 아니, 유진아. 난 누구도 망하는 걸 보고 행복하지 않아. 특히 내 손주에게 영향을 미칠 때는 더더욱. 그녀는 우리가 아파트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동정심을 자극하고 싶어 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주 후 이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자 씨, 민석 씨와 유진 씨가 이혼합니다. 유진이는 지호의 단독 양육권을 요구했고 민석이는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제 아들이 자기 아들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몇 달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민석이는 원룸으로, 유진이와 지호는 그녀의 어머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지호는 공립학교로 전학 가야 했습니다. 민석이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유진이는 콜센터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지호는 그 십자포화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이혼 후 4개월이 지난 어느 수요일, 학교에서 데리러 간 지호가 차에 타자마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깊고 고통스러운 울음이었습니다. 아이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랑 더 이상 살기 싫어요. 엄마는 소리만 지르고 모든 게 제 탓이래요. 제가 없었으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거래요. 제 피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더 이상 저를 보러 오지 않아요. 제가 싫어졌나 봐요. 그날 밤 이 변호사님에게 전화했습니다. 지호의 양육권을 원합니다. 법적 다툼은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의 보고서는 결정적이었습니다. 유진이 어머니 집의 열악한 환경, 민석이 원룸에 방치된 상태, 그리고 제 집의 안정적인 환경. 6개월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지호의 단독 양육권입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안도와 감사와 피로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손주가 저와 함께 살게 될 것이었습니다. 지호가 저와 함께 산 지 2년이 흘렀습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꾼 인연이었죠. 10살이 된 지호는 다시 미소를 되찾은 똑똑하고 활기찬 아이가 되었습니다. 유진이는 더 나은 직장을 구했고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6개월 전 그녀는 예고 없이 찾아와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친구가 될 수는 없었지만 지호를 위해 서로를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민석이는 더 어려웠습니다. 그는 여전히 차갑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석 달 전 어느 토요일 그가 여자친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수진이라는 수줍게 웃는 젊은 여성이었죠. 그날 밤 민석이와 단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민서가 나는 너를 용서했다. 오래전에. 하지만 신뢰는 네가 한 걸음씩 다시 쌓아가야 할 거야. 그 후 그들의 관계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완벽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재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제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 서울 위로 해가 지는 것을 보며 제가 잃은 모든 것과 얻은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돈을 잃었고 한동안 아들을 잃었지만 저는 제 존엄성과 자존감을 되찾았습니다. 손주와 함께하는 일상, 친구들, 그리고 평화를 얻었습니다. 지호가 부엌에서 달려옵니다. 할머니, 저녁 준비 다 됐어요. 오실 거죠? 금방 갈게, 우리 강아지. 식탁에 앉아 함께 기도합니다. 이 음식과 이 집과 이 가족에 감사드립니다. 가족,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다르지만 현실이고 제 것입니다. 그 쓰레기통 옆 플라스틱 의자는 저를 파괴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의자에서 일어나 그곳을 떠나 부스러기를 거부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제 자리가 결코 쓰레기 옆이 아니었다는 것을 압니다. 제 자리는 항상 여기, 제 삶의 중심,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제가 스스로 쌓아 올린 존엄성과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70년 동안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적은 것에 결코 안주하지 마세요. 절대로요. 왜냐하면 결국 남는 것은 당신이 자신에 대해 갖는 존중과 거울을 볼 때 찾는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